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은 유럽 증시는 오전장만 열린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FTSE 100 지수는 0.21% 올랐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연말 쇼핑 시즌에 미국 온라인 소매상들의 매출이 지난해 대비 1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최근 유럽 한파로 인한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원유 생산량을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원국들은 배럴당 $100대의 유가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성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서 미국 증시는 휴장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만이 열렸는데요. 몇몇 국가들은 또 휴장을 했죠. 이 영국 증시는 상승했고 프랑스 증시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이 연휴 기간에 인상을 했습니다. 0.2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 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글로벌 증시 상황과 함께 연관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의 최호선 대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휴장이 됐고 이 나머지 상황들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 좀 다행히 큰 움직임에는 반응을 못한 그런 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기준금리 인상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먼저 그 증시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그 중국 금리 인상 문제보다 미국의 이제 온라인 매출 증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탄절 온라인 매출 증가로 인해서 매출이 이제 364억 달러. 그러니까 전년비가 이제 315억 달러인데 한 50억 달러 정도 이제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의료업체 매출이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비 대비 26%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감세한 연장에 따른 부양 효과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실제로 그 산타랠리로 볼 수 있는 연말 5거래일과 이제 내년 2거래일까지 매출도 시장의 기대만큼 이어지고 보이고 있어서 실제 미국 경제가 이제 소비가 생각대로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비가 점차 늘고 있다. 이게 수치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중국 기준금리 인상 내용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예. 중국이 이제 성탄절 날 이제 전격적으로 좀 올렸는데요. 그래서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뭐 기습적으로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시장이 이제 올릴 거라는 예상을 했지만 연말 앞두고 올릴 거라고는 예상을 못해서 시장이 좀 약간 충격이 왔었고요. 그렇지만 휴일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열리는 이제 한국 시장과 일부 시장이 그걸 이제 반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의미를 좀 보게 되면 간단히 요약하면은 이제 중국의 출구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우려가 높았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의 정책적인 어떤 결정이 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그 물가가 오른 다음에 대응을 내놓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말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추가적인 말씀 더 부탁드리죠. 그래서 금리 인상 그 표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내용이 올 들어 이제 두 번째 금리 인상이고요. 26일부터 이제 0.25% 인상돼서 이제 정의되고 예금금리가 2.75%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금리는 이제 표에 보시다시피 1년 기준으로 5.81%로 올라서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유동성 과잉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반영이 됐는데 좀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출구 전략이 이제 인한 이제 긴축 우려가 글로벌 증시에 바로 반영되는 것을 일단 성탄절로 인해서 좀 피했고요. 또한 이제 중국 정부가 작년에 이제 올해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지급준비율을 계속 올렸던 이유가 한머니 유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결과 그렇게 했는데 일단 그 기준금리도 앞으로 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좀 중요한데요. 원자바오 총리가 이제 26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그 청취자의 고공행진 중에 물가로 인한 중소득층의 이제 생활고의 의견에 동참을 하고 나서 동감하고 나서 이제 중국 정부는 물가를 잡을 능력이 있다. 그리고 책임지고 안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좀 더 붙잡아서 얘기하면
좀 심각한 문제가 이제 중국 해안가에 있는 그 도시들의 부동산 문제인데요. 네.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네. 정책을 내놓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자보 총리가 이제 작년에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 문제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한 얘기가 이제 민감한 문제지만 회피하지 않겠다. 집값 합리적인 수준까지 이제 낮추는 게 내 신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어쨌든 지금 중국 현재 지금 입장이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각하고 네. 그게 이제 서민들한테 이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자보 총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봐서는 내년도도 일단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거 보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출구 전략이 어떻게 좀 적용이 될 거냐. 네. 이게 문제인데 이제 일단 내년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8%로 잡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일단은 9%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중국 정부에서 이제 분석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말에 이제 금리를 올렸고 내년에는 그럼 얼마큼 올릴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추가적으로 한 0.75%에서 1.25% 정도 올릴 수 있다. 네. 그리고 올해 올렸다시피 이제 지급 점유율도 추가적으로 더 올려서 네. 일단 한문위도 막으면서 네. 경제 성장도 같이 올리겠다 이런 점이 이제 중국의 자신감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중국이 이 최근 들어서 외형 성장이 상당히 두드러진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소득 양극화까지 또 벌어지고 있고 이 자산 버블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커졌는데 이 원자보 총리도 이에 대한 책임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한 0.75에서 1.25%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고 지급준비율 인상도 예상이 된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중국의 이런 긴축 행보가 과연 글로벌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반응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열리냐, 네네. 일본 시장이 어떻게 열리냐 중요한데요. 홍콩 시장이 일단은 휴일로 돼서 네. 우리나라 시장이 시초가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투자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추가 금리 인상 수준까지 이제 연동해서 보게 되면 중국의 이제 내년 물가 수준을 목표 수준을 4% 정도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4% 잡은 상태에서 금리를 추가를 올리게 되면 일단 중국 정부는 성장과 어떤 긴축을 양방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네네. 실제로 외국인들이 이제 이런 관점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미국의 감세 연장과 이제 2차 양적 완화 조치에서 내년 미국 경제도 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이런 정책을 내왔기 때문에 물론 반응은 우리나라 시장으로 볼 수 있겠지만 네. 크게 우려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증시는 휴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럽 증시 이 몇몇 국가들을 제외하고 또 다 휴장을 했는데 이 열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혼조세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증시에 이제 어떻게 미칠 것이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네. 일단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 전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올랐느냐를 다시 한번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서브프라임 이전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제조업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값싼 노동력으로 해서 물건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 값싼 물건력을 가지고 전 세계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값싼 물건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중국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심화된다. 네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우리나라부터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제 중국산 물품 수입 비중이 한 17%로 우리나라 수입 물품 나라 중에 이제 중국이 1위입니다. 네네. 그래서 당장 지금 저희가 이제 피부를 느끼는 게 이제 농산품과 공산품인데요. 네. 중국산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면 일단 우리나라도 공공요금 내년에 좀 인상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소비자 물가 인상이 좀 악영향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해 우려감을 좀 표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빨리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내년도에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외 변수인 중국 변수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책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단기적인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유럽 증시 주요 이슈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럽 시장도 일단은 혼조세를 좀 마감을 했고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이제 오전장이 열렸는데 이제 영국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0.21% 오른 12.85% 올라는 6.8.92% 올라서 2년 만에 일단은 좀 6,000포인트를 도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지수가 0.28% 하락해서 3,900.39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업종별로는 이제 크리스마스 소비 증가로 기대가 반영이 돼서 소매 유통주가 일제히 좀 올랐고요. 그리고 넥스트가 이제 0.1% 올랐고 킹피셔가 1.1%, 테스코가 1.1%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 있는 회사들이니까 자동차 주가는 좀 내렸습니다. 푸조가 2%, 르노가 2.31%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상품 시장도 열리지는 않았거든요. 휴장을 했는데요. 이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유가나 이제 금 가격은 일단은 휴장을 했고요. 네. 달러 인덱스만 좀 변동이 있었는데 0.02포인트 빠진 80.47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네. 일단 그 크리스마스 이브 관련해서 이제 휴일 때문에 크게 뭐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또 네. 연말이기 때문에 외국인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 좀 휴가를 가고 좀 연말을 즐기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중국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신문을 보시게 되면 시청자분들도 뭐 일변이 다 중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시장의 반응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네. 부분에 따라서 이제 상품 가격, 특히 유가도 지금 좀 90달러대로 이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 금리 인상에서 이제 소비가 좀 위축될 것이다 보게 되면 상품 가격도 여기 정도에서 이제 조정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네. 감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 몇몇 개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연말이기 때문에 이 내용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뭐 내년도 전망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네. 한 해 좀 마무리 자세히 하려면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제 주택 가격 지수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케이스 신뢰 주택 가격 지수가 이제 28일 화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소비자 신뢰 지수, 중간 실업자 청구 건수, 이제 12월 시카고 구매 관리 지수, 11월 미결 주택 판매 지수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네. 뭐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그 내셔널 뮤추얼 인슈런스 폴 발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좀 얘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네. 좀 우려감 있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주택 재고가 넘쳐나는 게 이제 큰 문제고 주택 공급량을 이제 흡수하는데 5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택 관련해서는 그 미국 시장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네. 실제로 재고가 많기 때문에 미국의 그 소비자들이 구매력으로 이루어져서 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네네. 그렇지만 기대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이제 소비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악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번 주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29일과 이제 31일 날 HSBC랑 중국 물류구매협회가 12월 제조업 지수를 공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수랑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시장 반응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네. 사실 12월장이 그렇게 강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연중 고점을 좀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증시에서 보게 되면 1월 효과라고 이게 내년도에 이제 기대감이 1월에 반영이 돼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좀 거꾸로 된 면이 있어서 일단 수익이 났으면은 좀 일부 정도 좀 이렇게 수익, 지금 현재 난 수익을 확보하는 차원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당장 이제 우리나라 시장 반응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의 최호선 대리와 함께 글로벌 증시 그리고 또 세계 경제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보다 발빠르고 현장감 넘치는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미국 동부에서 폭설주의보로 인해 교통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애틀랜타에서 130년 만에 처음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았습니다. 미국 남동부에서 시작해 북동부로 내주 초까지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 운항되고 있어 연휴를 마치고 귀가하는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산악 지역을 비롯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 북부 산악 지역 등에 최대 5인치의 눈이 내릴 것이라며 폭설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또 남부 루이지애나주에는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및 보스턴 등 북동부 주요 도시 지역에도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 지방의 경우 6에서 8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매사추세츠주 동부 해안 지방의 경우 홍수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남동부 조지아주의 경우 메트로 애틀랜타에 눈이 내려 지난 1882년 이후 130년 만에 처음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남동부 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델타 항공은 본사 소재지인 애틀랜타로 진입하는 항공편 300여 편과 여타 지역의 항공편 200편의 운항을 미리 취소했습니다. 또 북동부 지역에 폭설이 예보됨에 따라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등 뉴욕과 보스턴 등 동부 주요 도시 공항에서도 대규모로 여객기 운항의 취소나 지연 운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인근 지역에 눈과 비가 뒤섞여 내려 얼어붙는 이상 기후가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국제공항이 폐쇄되고 18만 명의 주민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타르 타스 통신은 눈이 쌓인 송전선에 차가운 비가 내려 얼어붙으면서 무게를 견디지 못한 전선이 끊어지거나 일부 송전소의 기능이 중지되면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모스크바 남동쪽 외곽의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하루 종일 공항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이에 따라 100여 개의 노선의 운항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이 공항을 착륙하려던 항공기들은 북부 세레메치예보 국제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월 평균 25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도모데도보 공항은 러시아에서 가장 붐비 있는 국제공항인데요. 비행기를 타지 못한 승객 수천 명은 귀가하라는 공항 당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대기실에 모여 거칠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승객들은 밤늦게 귀가하거나 인근 지역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모스크바 인근 지역 주민들도 정전 사태로 큰 고통을 겪었는데요. 이타르 타스 통신은 비상사태부 관계자를 인용해 모스크바 인근의 모스크바주와 트베리주, 스몰렌스크주, 블라디미르주 지역 주민 18만여 명은 정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또 지진이 발생해 연휴를 맞아 시내 중심가를 찾은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강진 피해를 겪은 뉴질랜드 크라이스처치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해 일부 구역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시내 쇼핑몰을 찾은 시민들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날 오전 뉴질랜드 남선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진앙은 시내 중심가에서 5km가량 떨어진 곳에 지하 12km 주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근 4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30분가량 중단됐는데요. 성탄절 연휴를 맞아 시내에서 쇼핑을 즐기던 시민들과 호텔에 투숙 중이던 관광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일부 건물의 안전 진단을 위해 시내 중심과 두 블럭에 대해 통행을 금지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지진으로 일부 상점에서 상품이나 유리창 등이 파손되긴 했지만 아직 인명피해 보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통신 위성을 실은 로켓이 발사 직후 공중 폭발했습니다. 이번 인공위성 로켓 발사 실패는 인도 항공우주당국이 올해 두 번째로 겪은 발사 실패인데요. 발사 장면을 중계한 TV 화면에 따르면 인공위성 탑재 로켓은 스리 하이코타 우주 발사센터에서 발사된 뒤 첫 단계에서 폭발했습니다. 인도 우주연구기구가 논평을 하지 않은 가운데 은퇴한 과학자로 독립적으로 과학평론 활동을 하고 있는 야소팔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실패를 겪었다며 이번 실패가 단지 그러한 사례의 하나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인도는 2016년에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는 달 궤도를 선회하는 인공위성을 2008년 쏘아 올렸는데요. 이 위성은 2009년 통신 두절로 과학자들이 통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우주 미아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카를로스 안데레스 페레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 마이애미 자택에서 88세 일기를 마감했습니다. 페레스 전 대통령의 딸 마리아 프란시스 페레스는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잘 일어났고 활달하고 행복한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숨을 쉬지 못했다며
그가 마이애미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88세 1기로 사망한 페레스 전 대통령의 사인은 심장마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페레스는 1974년에서 1979년과 1989년에서 1993년에 걸쳐 대통령직을 중임했는데요. 그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석유를 앞세워 승승장구했던 첫 임기 때 석유 산업 국유화와 사회 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국민 다수의 지지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980년대 약 10년간 지속된 경제 위기를 극복할 구원투수가 되리라는 기대 속에 맞은 두 번째 임기 초반 유가 인상을 포함한 긴축 정책을 폈는데요. 이때부터 국민들의 반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특히 1989년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30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과 부정부패 스캔들, 우고차베스 현 대통령 등에 의한 두 차례 쿠데타 기도 등으로 임기 내내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1989년 시위대 유혈 진압과 관련 페레스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페레스가 거주하는 미국 정부에 신병 인도를 요구해왔습니다. 올해 성탄절 전후로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 등 세계 곳곳에서 테러로 인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기독교 신자와 이슬람 교도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나이지리아 중부 플래토주의 조스에서 성탄절 전날에 7차례 폭발물 테러가 발생해 총 32명이 사망하고 74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유나 다비드장 플래토 주지사는 테러 주도자의 목적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교도와 맞서게 함으로써 또 한 차례 폭력 공방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지에서는 오늘 4월 치러지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폭력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북서부 부족 지역 바즈루의 카 마을에 위치한 세계 식량계획 배급소 밖에서는 자산폭탄 테러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목격자들은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 차림을 한 여성이 조끼에 장착된 폭발물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곧이어 파키스탄 탈레반 운동의 아잠 타리크 대변인은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테러와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WFP 식량 배급소 밖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한 것은 파키스탄 국민과 모든 인류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파키스탄 국민과 함께 국민의 평화와 안정, 정의를 추구하려는 파키스탄의 노력을 강력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필리핀 남부 홀로섬의 한 성당에서는 예배당 천장 근처의 환풍구에 숨겨져 있던 폭탄이 터져 신부 1명과 신자 10명이 다쳤다고 필리핀군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접경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과 교전을 벌여 무장대원 2명을 사살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접경에서 가자 지구 전쟁 2주년을 앞두고 잦은 무력 충돌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 대변인 실은 가자 지구 남부의 접경에서 순찰병 겨냥한 폭발물을 설치하려던 무장 세력을 발견하고 병사들을 사격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 병사들은 공격용 헬리콥터의 공중 지원 속에 무장대원 2명을 사살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과 교전을 벌인 무장단체는 가자 지구를 장악하는 하마스와 느슨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소수 강경전파 이슬람 지하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로켓 발사를 시도하던 팔레스타인 무장대원들을 공습해 5명을 숨지게 한 데 이어 가자 지구의 밀수용 지하 땅굴 등 여러 곳의 목표물을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 군군의 폭격은 가자 지구에서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으로 로켓과 박격포탄을 발사한 데 대한 보복 공격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은 2008년 12월 27일 이슬람 무장 세력의 로켓 공격을 뿌리뽑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가자 지구를 기습적으로 침공해 22일 동안 팔레스타인 1,400여 명을 숨지게 하고 주요 도시와 마을을 초토화했습니다. 이집트 남부 지역에서 버스 사고로 미국인 관광객 8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이집트 관영 뉴스통신 맨에 따르면 미국인 관광객들이 탄 이 버스는 이날 새벽 남부 도시 아선에서 185km 떨어진 유명 관광지 아부신베 신전으로 향하던 중 편도 1차선 도로변에 주차된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미국인 여자 관광객 6명과 남자 2명이 숨졌으며 부상당한 미국인들은 인근 군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항공편으로 카이로의 대형 병원으로 호송됐는데요. 이들 미국인에게 버스 서비스를 제공한 미스르 여행사 측은 관광버스가 날이 채 밝기 전인 새벽에 아선에서 아부신벨 신전으로 출발했다가 사고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아부신벨 신전은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2세 재위 시기인 기원전 13세기에 축조된 건축물로 이집트에서 손꼽히는 유적 중 하나인데요. 세계적인 관광국인 이집트에서는 낙후된 도로 사정과 난폭 운전, 차량의 노후화 등 탓에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시나이 반도의 홍해 휴양지 인근 산악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추락해 외국인 관광객 8명이 숨졌고 지난 10월에는 남부 지역에서 벨기에 관광객 6명이 버스 충돌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입에문 숟가락을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아기의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입에 숟가락을 물고 있는데요. 아기는 양손을 휘두르며 입에 문 숟가락을 잡기 위해 애를 쓰지만 결국 숟가락과 아기의 손은 만나지 못합니다. 아기의 눈동자는 숟가락을 향해 점점 몰리는데요. 몰린 눈동자와 수영하는 듯한 아기의 손동작, 그리고 숟가락을 문 아기의 표정이 이 동영상을 보는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 상황의 지하철 상황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유명한 사진작가가 일본 도쿄의 출근길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 사진작가 마이클 울프가 일본 도쿄의 아침 출근길 풍경을 독특한 시선으로 포착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도쿄 컴프레션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번 프로젝트는 바로 만원 지하철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출근길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겁니다. 지하철 바깥에서 촬영한 작가의 사진 속에는 인파에 밀려 얼굴 등 신체 일부가 창문에 짓눌린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되어 있는데요. 졸음을 이기지 못해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자세로 잠에 취해 있는 시민들의 모습도 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진 작가는 도시 풍경 연자 시리즈를 통해 세계 여러 도시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주로 현대인의 일상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감상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메트로가 선정한 2010년 최고의 화성인에 우리나라 이진규 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만화 캐릭터 쿠션과 결혼한 남자로 소개된 이진규 씨는 지난 1월 국내 한 케이블 TV에 출연해 십덕후란 별명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십덕후 이진규 씨는 애니메이션 마법소녀 리리컬 나노하의 캐릭터 중 하나인 페이트에 푹 빠져 6년째 열애 중이고 결혼도 진지하게 고려했다고 말해 주위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이 신문은 이 씨를 소개하면서 쿠션과 결혼한 이 남성의 결혼 소식은 다른 스타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며 만화 캐릭터를 향한 한 남성의 사랑은 정말 놀라웠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씨가 레스토랑과 놀이공원 등에서 페이트 쿠션과 함께 데이트하는 장면들이 전파를 타자 메트로를 포함한 유럽 언론 매체들이 해외 토픽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경찰이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함정 수사에 나서 한 마피아 일당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탈리아 한 지역에서 10년 넘게 세력을 자랑해오던 마피아단의 일원이 산타클로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탈리아 카타니아 지역 경찰은 최근 공갈 협박을 일삼는 산타파울로 마피아단을 검거하려고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채 잠복 근무를 실시했는데요. 크리스마스에 임박해 거리 전체가 축제 분위기인 것을 고려해 산타 복장을 이용한 경찰은 오랜 잠복에도 사람들의 눈에 덜 띄는 데다 마피아 단원들의 의심도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남대없이 다가온 산타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마피아 단원은 결국 경찰이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크게 저항하지 않았는데요. 이 마피아단에게 협박과 갈취를 받아온 한 가게 주인은 우리는 10년간 매달마다 그들에게 260유로씩을 줘야 했다면서 산타 경찰의 함정 수사가 성공해서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에서 11살 소년이 질식게임 도중 사망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거주하고 있는 브래든 스틴이 친구들과 질식게임을 하는 도중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질식게임은 상대방의 목에 급소를 누르면서 산소 공급을 차단해 잠시간 몽롱한 상태를 유지해 쾌감을 느끼는 게임인데요. 하지만 게임이라고 하기엔 일시적으로 뇌 혈액 공급을 중지시키기 때문에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장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브래든의 페이스북에는 평소 친구들과 수차례 질식게임을 즐긴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확인했는데요. 그들은 이런 자신의 행동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브래든의 친구들은 질식게임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지 못했는데요. 질식게임을 숨을 못 쉬게 하는 게임, 패스아웃으로 부르며 평소에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덜란드의 하반신 장애 운동선수 모니크 반데르 보스트가 교통사고 뒤 다시 걷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반평생을 휠체어 의지에 살아온 보스트는 지난 봄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이 사고로 다리 근육에 마치 점퍼선을 연결한 것 같은 발작이 일어났고 그 뒤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보스트는 2008년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핸들사이클에서 은메달을 2개나 따냈고 지난해 세계 챔피언까지 지낸 장애인 운동선수였습니다. 이번 기적을 계기로 세 번째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걸음마부터 다시 시작해 마라톤에 도전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할인폭이 5에서 10%포인트 확대되고 정액제인 자기 부담금 부과 방식은 보험금이 많아질수록 부담금도 커지는 정률제로 바뀝니다. 거치기간이 끝난 가계대출에 다시 거치기간을 설정해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내도록 하는 은행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을 할 때 기존처럼 수직 증축 및 일반 분양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중간 개념인 준재건축 도입도 무기한 보류됐습니다. 정부가 원전과 고속철도 등 해외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중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 2천억 원을 새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오는 30일 11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의 부진으로 지난달까지 경기의 하강 추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반전을 이룰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 이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네. 보험료 전반적으로 손질이 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할인폭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네.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은 자동차 보험 개선 대책을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거쳐서 논의한 뒤요. 네. 29일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강보험 진료수가하고 자동차 보험수가 일원화는 빠지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네. 일원화가 빠지게 된 것은 보건복지부라든지 병원 옆에서 좀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정부가 발표할 자동차 보험 대책 개선안을 보면요. 우선 지금은 이제 12년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최고 60% 보험료 할인을 받는데요. 네네. 앞으로는 최고 할인폭이 65에서 75%, 그러니까 현재보다도 5에서 10% 확대가 됩니다. 네. 한마디로 무사고 운전자의 할인폭이 현재보다 더 커지게 되고요. 네. 대신 이제 제한 속도나 신호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요. 네. 또 현재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법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면은 보험료 할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네.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도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의 또 추진적인 내용을 보면요,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가 직접 내는 자기부담금 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부담금 제도가 현에는 이제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건당 수리비 한 10에서 20%를 부과하는
그 정률제로 전환하고요. 네. 또 그 가해자가 불명확한 사고의 경우 할증기는 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도 그 일반 사고와 마찬가지로 그 발생해서에 비례해서 그 사고 점수를 부과한다는 방침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그 가해자가 불분명한 사고는 그 사고 건수가 2건 이상 발생한 이후부터는 네. 이후부터가 이제 사고 점수가 1점으로 돼서 그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네. 또 아울러 그 자동차 수리 때 그 중고 부품을 쓰면은 보험료를 할인해주고요. 또 순정 부품 외에 그 비순정 부품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지만 네. 일부 업체들 내 반발로 좀 미뤄졌습니다. 네. 그 한편 이제 그 정부는 그 건강보험 수가하고요, 그 자동차 진료 수가를 일원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했는데요. 네. 그 보건복지부하고 그 병원협회 등의 반대로 그 내년에 공청회를 거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이면엔 뭐 일원할 경우에 그 자동차 사고를 입원한 환자의 보험금이 줄어들어서요. 네. 그 병원 등의 이익에 감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번 그 자동차 보험의 핵심이었던 그 나이론 환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가짜 교통사고에 그 환자의 폐해를 줄이는 방안은 결국에 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핵심적인 부분이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 네.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에 계속 논의됐던 게 네. 이제 그 가짜 교통사고 환자를 줄여가지고요. 그렇죠. 그 자동차 보험의 그 적자폭을 줄이는 건데요. 네. 결국에는 핵심이 좀 내년으로 다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 거치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금을 상환하기 전에 이자만 먼저 내고 점차 이 원금도 상환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데 그렇죠. 통상 이런 게 이 관행으로 거치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관행이 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거치 기간 연장 제도는 아마도 금융당국이요. 그 원금을 네. 갚도록 해가지고요. 그 가계 대출의 부실화를 차단해 보겠다 이런 네네. 의지인 것 같은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은 그 가계대출 구조 개선 차원에서요. 네. 그 시중은행의 거치기간 연장 간행에 대해 그 행정지도로 제동을 걸 예정입니다. 네. 금감원은 이제 실무 검토를 거쳐서 늦어도 그 내년 1사분기에는 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할 예정인데요. 네. 금감원 한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은 그 거치기간의 그 만기 연장을 중단하고요. 네. 그 비거치 상품의 판매를 늘려서 부실화 위험이 있는 거치 대출의 비중을 줄이겠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보통 이제 3년, 5년의 거치기간을 두고요. 네. 그다음에 뭐 20년, 30년 이제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주택 상품을 취급해가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그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거치기간만 계속 연장할 경우 결국에는 그 이자만 계속 갚게 되고 원금은 안 갚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부실화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금융권에서 이 같은 금융당국의 반응에 대해서 그 거치기간 연장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그 대출자들의 원리금 부담 상황이 커진다. 네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그 연착륙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네.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금융당국이 그 거치기간 연장 제동과 더불어서요.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급격한 대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 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가 좀 관심입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에 우리 정부가 가계 대출 과열 싸움을 벌이겠다. 이렇게 공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그렇죠. 대책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 또 어떤 대책들이 나올지 궁금증을 더 낳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이 부동산 관련 소식입니다. 일반 중축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주택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업계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입주하는 이 가구 수도 늘리고 이 수직 중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요구를 하고 나섰는데 이 국토해양부가 여기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고 결국 다음 무산이 되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리모델링 할 때 그 가구수를 늘리고요. 또 네. 늘어난 가구만큼 또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은 조합원 입장에서 여러모로 유리하는데요. 네네. 또 그만큼 이제 그 사업 추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뭐 또 그 노후증축 아파트의 리모델링 활성화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네. 국토해양부가 이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요. 뭐 수직 증축 및 그 일반 분양 불가로 최종 결론이 났는데요. 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은 그 리모델링 할 때 기존처럼 현행 그 수직 중축 및 일반 분양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고요. 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역 결과를 그 28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그 리모델링 추진 단지 및 건설업계에서는요. 그 수직 증축을 통해서 가구수를 늘려줄 것을 요구해왔는데요. 네. 이유는 보면은 그 현행법은 리모델링 시 그 수평 증축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평 증축을 통해서 그 전용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중축이 가능하고요. 또 일반 분양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구수를 늘리지 못하고 일반 분양을 못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국토부가 그 수직 증축 및 일반 분양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요. 네. 리모델링의 안전성과 건물의 안전성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뭐 건설업계는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 대규모 프로젝트,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요즘 좀 부실한 성적을 가져다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뭐 잘 됐던 터키도 이제 아직 그 결과를 모를 정도로 좀 혼란에 빠졌는데요. 그렇죠. 그 정부가 그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그 원전 등 초대형 수주를 놓고 뭐 국가 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네네. 이런 표현이 맞는데요. 네. 정부가 일단 그 국내 기업 등의 그 원전 초대형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요. 그 해외 수주에 관련된 공공기관의 그 자본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곧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그 정부가 고려 중인 대책을 보면은 그 수출입은행에 1,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고요. 네. 또 무역보험기금으로 1,000억 원을 출연할 방침이다. 네. 또 공기업 보유 주식의 그 수은 현물 출자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에도 뭐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그 맞춤형 경제 협력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의 경우는 그 건협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네. 뭐 동남아, 서남아, 뭐 이렇게 중앙아시아 이렇게 나눠서 그에 네. 맞는 이제 차별화된 그 경제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사실 그 현재 전 세계가 그 초대형 프로젝트를 놓고 또 자원 개발을 놓고 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부의 이 같은 지원 대책이 뭐 국내 기업 등의 어떤 그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뭐 이렇게 뭐 양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 질적으로 또 그런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리고 각 기업들도 정기 인사가 계속해서 단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대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주요 그룹들의 정기 인사 다 단행이 되는데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 현대자동차를 빼놓고는 주요 그룹 인사가 끝났는데요. 네. 이번 인사는 그 예년과 달리 큰 네 가지 특징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네 가지 특징을 좀 구분해 보면요. 뭐 성과 보상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3세 경영체제 도입. 그 세 번째는 그 형제 경영체제 개막. 또 네 번째는 그 세대 교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20대 그 3세 경영이 전면에 등장하는 등 그 3세 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오너십 약진이 좀 돋보인 한 해였는데요. 네네. 그 특징별로 좀 나눠보면은 우선 그 성과보상 인사의 경우 그 30대 임원이 등장하는 등 그 성과보상 인사가 그 재계 확실한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네. 한여름 뭐 CEO에 대해서도 예전엔 재임 기간을 많이 고려했는데요. 네. 요새는 재임 기간에 상관없이 실적이 좋으면 연임을 하고요. 네. 실적이 나쁘면 바로 해임하는 그런 게 좀 보편화되고 있고요. 또 그 3세 경영 체제가 또 막이 오른 것도 특징이 있는데요. 그 삼성그룹의 경우 뭐 이건 회장의 장남인 이지용 씨하고요. 그 작년 이부진 씨가 이제 사장으로 승진했고요. 네. 또 대한전선의 경우 그 20대 그 3세 경영인도 그 전면에 등장하면서 좀 화제를 모으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또 아울러 그 LG그룹 외에도 그 형제간 경영체제를 구축한 그룹이 많이 뛰었는데요. 네. 뭐 SK그룹이라든지 동국제강이 그 이제 LG그룹과 더불어 형제 경영체제를 구축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네. 또 아울러 그 3세 경영인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그 큰 폭의 세대 교체를 단행한 것이 특징인데요. 네. 아마도 이번 인사를 통해서 국내 재계가 그 60년대생 임원, 그 60년대 임원의 그 전성기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 경제 지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해외 변수보다는 국내 이 경제 지표 쪽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는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한 주인데요. 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경제 활동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네. 뭐 산업 활동 동향이 발표되고요. 또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뭐 기업 경기 실사 지수도 공개될 예정인데요. 네. 그 일정별로 보면은 그 27일에는요. 그 금융감독원에서 그 11월 말 그 국내은행 그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을 발표를 하고요. 네. 그 28일에는 뭐 주요 발표들이 좀 몰려 있습니다. 그 28일에는 그 우선 기획재정부에서 그 공공기관 그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요. 또 이날 통계청에서는 그 인구주택 총조사 잠정 집계 결과를 내놓습니다. 네네. 뭐 지난 11월 뭐 전국적으로 실시한 그 인구주택 총조사의 첫 결과물에서 관심을 끌고 있고요. 네. 또 28일에는 그 국세청에서 그 상업용 건물과 그 오피스텔의 그 기준 시가를 정기 고시할 예정입니다. 네. 또 그 이날 한국은행에서는 그 11월 경기 실사지수도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 또 29일에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2010년 그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내놓는데요.
이번 이 자료는 국내 가계 금융 자산하고 부채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은행에서는 29일이요. 11월 중 그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도 공개합니다. 그 30일이 좀 관심을 가져올 만한데요. 30일에서는 일단 한국은행에서 그 11월 국제수지 지표를 발표하고요. 또 이날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11월 그 산업활동 동향을 공개하는데요. 아마도 그 산업활동 동향에 가장 관심이 가는 지표일 것 같은데요. 10월 산업활동 동향의 경우 그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그 동행지수하고요. 뭐 순환 변동치, 뭐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계속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1월 지표에서도 이것들이 하락세로 이어질지 아니면 반전할지가 좀 관심이 모으고 있습니다. 또 31일에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최근 이제 그 원유, 구리도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같은 지표가 이 같은 물가 흐름세가 국내 소비자 물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가 관심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11월 지표 결과 산업활동 동향이라든지 소비자 물가 결과에 따라서 그 정부의 어떤 내년 그 경제정책 메시지도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 오늘의 이슈, 이 다양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말 동안에 또 중국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들려왔는데 우리 증시에 이 단기적으로 이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구체적으로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출발센 증시에서 우리 시장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